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의 크리스탈 볼룸은 현실이 아닌 꿈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천장에서는 수만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빛을 쏟아냈고, 버진 로드를 따라 늘어선 수천 송이의 백장미는 강렬하면서도 순결한 향기를 내뿜었다.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인 듯한 하객석은 그들의 권력과 부를 증명하듯 화려한 보석과 값비싼 의상들로 반짝였다. 그리고 이 모든 환상적인 무대의 중심에는 오늘 밤의 주인공인 신부 윤설이가 있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특별히 제작한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우아하게 드러난 어깨선과 잘록한 허리를 감싸는 드레스의 라인은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옅은 화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목구비는 인형처럼 아름다웠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 위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티아라가 섬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가 보아도 은성그룹의 안주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기품 있는 신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아래 서리의 내면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신부 대기실의 거대한 거울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주변에서는 예비 시어머니인 은성그룹의 박혜진 회장과 신우이인 김유라가 분주하게 오가며 가식적인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다. 어머, 설이야, 정말 눈이 부시구나. 우리 민혁이가 복도 많지. 박혜진 회장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빛에는 서늘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신우이 김유라는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설이의 드레스를 훑어보며 비꼬듯 말했다. 언니, 이 드레스 한 채 값이면 언니네 집 전세금보다 비싸겠다.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옷 입으니까 기분이 어때? 그 말에 설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모욕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녀의 약혼자이자 곧 남편이 될 김민혁은 그저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외면할 뿐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어머니와 여동생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설이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떠올렸다. 명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내 최고 로펌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던 그녀의 삶, 그리고 세계 무에타이 선수권 대회 미들급 챔피언이라는 세상이 거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과거.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해왔다. 하지만 김민혁을 만나고 은성그룹의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워야만 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강인한 윤설이가 아니라 순종적이고 우아한 김씨 가문의 장식품이었으니까.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설이의 부모님이 들어섰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다 은퇴한 아버지는 어색하게 맞춘 예복을 불편해했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는 화려한 공간의 위압감에 주눅이 든 모습이었다. 그들은 딸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자신들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박혜진 회장은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교양 있는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부인, 사돈어른, 오셨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시라 많이 불편하시죠? 저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네요. 유라야, 어서 두 분께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드려라. 그 말은 친절을 가장한 잔인한 칼날이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설이의 부모님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은근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설이의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만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이었다. 딸의 결혼식에서 죄인처럼 고개 숙인 부모님의 모습을 본 순간, 서리의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지난 몇 달간 참아왔던 모든 굴욕과 모멸감, 억눌렀던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인형처럼 아름답던 얼굴은 차가운 얼음 가면처럼 굳었고, 그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해졌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서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박혜진 회장과 김유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대기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혜진 회장의 얼굴에서 우아한 미소가 사라지고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박혜진 회장은 옆에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턱짓을 했다. 저 애가 정신을 못 차리나 본데. 어서 신부 입장 준비시켜. 경호원 2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팔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때 서리가 움직였다. 그녀는 먼저 드레스의 치맛자락을 한 손으로 찢어 활동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경호원의 손목을 부드럽게 흘리며 잡고 그의 힘을 역이용해 그대로 바닥에 매닫고 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2번째 경호원이 당황하여 주먹을 날리자 그녀는 상체를 살짝 비틀어 피한 뒤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경호원의 팔이 부자연스럽게 꺾였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잔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편의 무용처럼 우아하고 극도로 효율적이었으며 치명적으로 정확했다.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다. 2명의 경호원을 순식간에 제압한 서리는 헝클어진 머리를 아무렇지 않게 정돈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채 자신을 보고 있는 김씨 일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겁에 질린 예비 남편 김민혁과 시누이 김유라를 지나쳐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는 박혜진 회장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우러러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똑똑히 들으세요, 박혜진 회장님. 서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저는 당신들 가문의 장식품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은 당신들 같은 속물들에게 모욕당해도 되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수십억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천천히 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울리며 반지는 대리석 바닥 위를 굴러갔다. 당신들의 그 고상하고 자비로운 세상, 이제부터 제가 직접 지옥으로 만들어 드리죠.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녀는 뒤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링 위에서 승리를 거둔 챔피언처럼 당당하고 곧은 자세로 대기실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경악과 분노, 그리고 공포에 찬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찢겨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마침내 족쇄를 끊고 자유를 되찾은 것이다. 화려했던 세기의 결혼식은 그렇게
한 여자의 장엄한 방역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렸다. 윤설이가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을 빠져나온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녀가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은 한 연예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 포털과 신문 한 면은 온통 은성그룹 세기의 결혼식, 파국으로 끝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여론전은 은성그룹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그들의 막강한 자본과 언론 통제력 앞에서 진실은 힘없이 뭉개졌다. 박혜진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며느리에게 봉변을 당한 선량한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 그녀는 설이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결혼 직전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폭력적으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김민혁 또한 약혼녀에게 배신당한 비운의 남주인공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저는 끝까지 설이 씨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 했지만 그녀의 분노 조절 문제와 집착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라며 거짓으로 점철된 슬픔을 토해냈다. 익명의 측근들은 그녀가 과거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식의 근거 없는 소문들을 퍼뜨렸다. 세상은 그들이 만든 이야기에 열광했다. 윤설이는 순식간에 사이코패스 변호사, 희대의 악녀, 돈에 미친 파혼녀로 낙인 찍혔다. 그녀의 신상 정보는 무분별하게 유출되었고 그녀의 과거 이력, 심지어는 세계 챔피언이었다는 사실까지 왜곡되어 그녀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둔갑했다. 대중들은 그녀를 향해 무자비한 돌을 던졌다. 그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까지 공격의 대상이 되어 결국 잠정적으로 문을 닫아야만 했다. 설이는 이 모든 광기 어린 마녀 사냥을 미리 임대해둔 작은 오피스텔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을 빠져나온 직후 미리 준비해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이것이 전쟁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었다. 며칠 뒤 설이는 자신이 몸담았던 국내 최고의 로펌 율정으로 향했다.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자 그녀의 멘토였던 박진영은 착잡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한때 설이를 율정의 보물이라 부르며 아꼈지만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는 결국 회사의 이익을 선택했다. 미안하네. 윤 변호사,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알겠지? 은성그룹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네. 자네를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어.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설이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며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경멸적인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냈다. 한때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일했던 그곳에서 그녀는 이제 설 자리를 완전히 잃었다. 사회적 명예, 안정된 직장, 동료들의 신뢰,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변호사 자격증과 약간의 저축,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뿐이었다. 세상은 그녀가 이대로 무너져 사라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은 윤설이라는 여자를 너무 얕보았다. 그녀는 절벽 끝에 몰렸을 때 좌절하는 대신 뛰어내려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서 잠들어 있던 챔피언의 투지가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도심의 낡고 허름한 건물 4층에 작은 사무실 하나를 계약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곳은 먼지가 자욱했고 창문 밖으로는 복잡한 골목길만이 보였다. 그녀가 일했던 율정의 화려한 통유리 오피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서리에게는 이곳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성전이자 요새였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중고 가구들을 들여와 사무실의 모습을 갖춰나갔다. 마침내 윤설이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낡은 건물에 내걸렸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서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SNS 계정을 하나 만들었다. 그곳에 그녀는 자신의 방역을 알리는 첫 번째 포탄을 쏘아 올렸다. 그것은 감정적인 호소나 변명이 아니었다. 오직 법률가로서의 냉철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작성된 한 장의 공식 입장문이었다. 입장문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다. 본인. 윤설이 변호사는 금일부로 김민혁 씨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은성그룹의 박혜진 회장과 김유라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합니다. 그녀는 입장문에서 결혼식 당일의 진실이나 자신의 억울함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법정에서 공개할 증거 목록의 일부를 간략하게 언급했다. 그 목록에는 박혜진 회장과 김유라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가했던 언어폭력에 대한 녹취 파일, 결혼을 빌미로 은성그룹 측이 그녀의 로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 증거, 그리고 김민혁의 사생활과 관련된 충격적인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입장문을 마쳤다. 저는 더 이상 언론을 통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진실은 오직 법정에서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가려질 것입니다.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선전포고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대중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일방적인 피해자처럼 보였던 은성그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암시되었기 때문이다. 여론은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정말 미친 악녀인지 아니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외로운 투사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 시각 윤설이는 낡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지저대는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들은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자유와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하는 절박함이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윤설이가 제기한 소송의 첫 번째 신문기일은 서울가정법원의 작은 조정실에서 열렸다. 은성그룹 측에서는 국내 최대 로펌인 태평양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포함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나타났다. 그들은 값비싼 슈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들의 표정에는 이 소송을 귀찮지만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작은 해프닝 정도로 여기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들 맞은편에는 윤설이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변호사 배지나 값비싼 정장 대신 단정하지만 활동성이 좋은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직접 정리한 두꺼운 소송 기록 파일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수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지만
서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침착하고 고유한 자세는 전성기 시절. 수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링 위에 오르기 직전에 챔피언을 연상시켰다. 조정이 시작되자마자 태평양의 대표 변호사인 최강석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노련하고 교활한 법률가였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유려한 언변으로 서리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인물인지를 묘사했다. 그는 서리가 제출한 소송 자체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이며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파렴치한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혜진 회장과 김유라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소인들은 평생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막 가족이 되려던 며느리에게 폭언을 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돈을 목적으로 한 음해이며 증거 또한 전무합니다. 최강석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박혜진과 김유라는 그의 말에 맞춰 슬픈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 연기를 이어갔다. 그들은 서리가 결코 자신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낼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재판장의 시선이 서리에게로 향했다. 모두가 그녀가 어떻게 반박할지 혹은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릴지를 기대하며 숨을 죽였다. 서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재판장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최강석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법정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선명하게 박힐 만큼 또렷하고 차가웠다. 최강석 변호사님의 유창한 소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거에 입각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법정입니다. 그녀의 말에 최강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서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피고소인들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이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저에게, 윤설이라는 한 개인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느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전무하다고 주장하신 증거,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증거로 제출했다. 이 안에는 지난 6개월간 제가 피고소인들과 나눈 거의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조정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박혜진과 김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최강석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소리쳤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반박했다. 불법이 아닙니다. 변호사님,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제가 참여한 대화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재판장을 향해 파일을 재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잠시 후 조정실의 스피커를 통해 박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서리야, 너는 네가 아직도 잘 나가는 변호사인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라. 너는 이제 곧 우리 김씨 가문의 사람이 될 몸이야. 변호사 일 같은 건 당장 그만두고 얌전히 집에 들어앉아서 민혁이 내조나 할 준비나 해. 내 부모님처럼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란 티 내지 말고. 그 다음으로는 김유라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언니, 그 가방 진짜야 짝퉁 티 너무 나는데. 우리 집안 사람 되려면 그런 싸구려 취향부터 버려야 하는 거 몰라. 사람들이 언니 보고 우리 집안 욕하는 거 듣기 싫으면 말이야. 녹취 파일은 끝없이 이어졌다. 서리의 학벌과 직업,
부모님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발언들,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는 모욕적인 언사들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평소 우아하고 교양 있는 척했던 박혜진의 추악한 민낯과 철없는 재벌 3세 김유라의 저급한 언행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조정실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최강석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박혜진과 김유라는 사색이 되어 몸을 떨고 있었다. 서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그 안에는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혜진이 서리의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장면, 그리고 김유라의 비아냥거림까지. 서리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서리가 파일을 멈추고 말했다. 저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제 자신과 제 가족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모든 증거 제출이 끝나자 재판장은 굳은 얼굴로 태평양 변호인단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질책이 담겨 있었다. 최강석 변호사, 이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증거 없는 음해입니까? 최강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한낱 애송이 변호사라고 얕보았던 윤서리에게 자신의 30년 법조인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이다. 재판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판결봉을 두드렸다. 원고 윤서리가 제출한 증거는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 혐의 또한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조정은 결렬되었음을 선언하고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한다. 그의 선언은 은성그룹에게 내려진 첫 번째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법정을 나서는 박혜진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스쳐 지나가는 서리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걸로 끝날 것 같으냐? 서리는 그녀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법원 복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에게 다가가 꼭 안아드렸다. 걱정 마세요. 아빠, 엄마,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작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첫 번째 전투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증명해냈다. 진실과 정의라는 창과 방패만 있다면 골리앗의 목을 벨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텅 빈 복도를 걸어나가며 다음 전투를 위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법정 다툼에서의 승리는 윤서리에게 작은 숨구멍을 열어주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명예훼손 소송은 감정적인 상처에 대한 보상일 뿐,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박혜진과 김씨 일가는 분명 더 교활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그녀를 짓밟으려 할 것이었다. 서리는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가 공격할 차례였다. 그녀의 낡은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은성그룹의 지난 10년간의 공시자료, 기부금 내역, 언론 보도 등 공개된 모든 정보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완벽한 갑옷은 바로 자비로운 기업이라는 사회적 명성이었다. 서리는 직감했다. 그 완벽해 보이는 갑옷의 뒷면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숨겨져 있을 곳이라고. 바로 그때
사무실의 낡은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 앞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남자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는 서리가 율정에 있을 당시 그녀를 존경하며 따르던 후배 이준호 변호사였다. 그는 로펌이 서리를 내치는 비겁한 방식을 보고 환멸을 느껴 사표를 던지고 수소문 끝에 이곳까지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선배님, 저도 여기서 함께 싸우게 해주십시오. 월급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외로운 싸움에 지쳐가던 서리에게 그의 등장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작은 사무실에서 밤샘을 거듭하며 은성그룹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박혜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은성문화재단이었다. 재단은 매년 수백억 원의 돈을 장학사업과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며 그룹의 이미지를 세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재단의 회계 장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서리의 날카로운 눈이 마침내 작은 이상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재단이 3년 전 지방에 설립한 한 보유권의 건설 계약서였다. 보유권 건설을 수주한 업체는 설립된 지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은 신생업체였고 낙찰 금액은 다른 경쟁 업체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비상식적으로 높았다. 전형적인 유령회사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수법이었다. 찾았어요. 서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짜릿한 흥분이 담겨 있었다. 그녀와 준호는 이 퍼스트 건설이라는 유령회사의 뒤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실체에 접근하려 할수록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회사의 주소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관련자들은 모두 꼬리를 감춘 상태였다.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은성그룹의 막강한 힘이었다. 한편 법정에서 제대로 한 방을 맞은 박혜진 회장은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윤설이라는 그 하찮은 계집이 감히 자신의 체면에 흠집을 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리가 자신의 재단 비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고 위기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아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박혜진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재단의 회계 부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1년 전 조용히 회사를 떠난 전직 재무팀장 안상철을 찾아갔다. 그녀는 한적한 호텔의 찻집에서 그를 만났다. 그녀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안상철에게 새로운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건넸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안 팀장,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말이야.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큰일 나는 사람들 많더라고.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것은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섬뜩한 협박이었다. 안상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박혜진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여자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절대 입을 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박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위협으로 모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서리는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박혜진이 분명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을 입막음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박혜진의 동향을 살펴달라고 부탁했다.
준호는 전문적인 미행 기술은 없었지만 성실하고 눈치가 빨랐다. 그는 박혜진의 차를 놓치지 않고 따라갔고 그녀가 호텔 찻집에서 한 남자와 만나는 장면을 멀리서나마 사진으로 찍는데 성공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온 준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서리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선배님, 박혜진 회장이 오늘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진 속에는 박혜진과 함께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굳어있는 중년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리는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남자가 바로 자신들이 찾고 있던 스모킹건, 은성그룹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것을 준호 씨, 이 사람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겠어요. 서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준호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혜진은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찍은 셈이었다. 그녀가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접촉한 바로 그 행동 때문에 서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얻게 된 것이다. 완벽해 보였던 은성그룹의 성벽에 마침내 무시할 수 없는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리는 지도 위에 한 점처럼 찍힌 그 남자의 사진을 보며 다음 단계의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사진 속 안상철이라는 남자의 존재는 윤서리와 이준회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섣불리 그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박혜진의 협박을 받은 직후라 그는 극도로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할 것이 분명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꼬리를 감추고 더 깊이 숨어버릴 수 있었다. 서리는 일단 안상철을 주시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은성그룹을 압박할 또 다른 공격 루트를 찾기로 결정했다. 한편 법정에서의 패배와 윤서리의 끈질긴 추적에 박혜진의 분노와 불안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윤서리가 단순한 법정 다툼을 넘어 자신의 재단과 그룹 전체의 비리를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점잖은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김씨 일가를 소집해 윤서리를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킬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바로 변호사의 생명과도 같은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계획은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들은 윤서리에게 뇌물 수수라는 덫을 놓기로 했다. 며칠 뒤 한 중년 남자가 다급한 얼굴로 서리의 낡은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며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윤서리의 언론 보도를 보고 그녀만이 거대 권력에 맞서 싸워줄 변호사라 믿고 찾아왔다며 눈물로 애원했다. 서리와 준호는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표면적으로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 사건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리는 본능적으로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의뢰인의 이야기는 너무나 극적이었고 그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이상할 정도로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챔피언 시절 수많은 상대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그녀의 직감은 위험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냈다. 준호 씨, 이 사건 뭔가 이상해요. 너무 쉬워요. 서리는 회의실에서 사건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선배님, 피해 사실도 명확하고 승소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준호가 반문했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전쟁터에서 적이 너무 쉽게 길을 열어줄 때는 그 길 끝에 함정이 있다는 뜻이죠. 이 사건 막기로 하죠.
대신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과 대화,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녀는 의뢰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결정적인 내부 고발자를 확보했다며 서리에게 비밀리에 만나줄 것을 요청했다. 만남의 장소는 한적한 호텔의 카페였다. 서리는 약속 장소로 향하며 준호에게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 준호 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나를 감시해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끼어들지 말고 그냥 녹화만 해요. 그녀는 이미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의뢰인과 함께 초조한 얼굴의 내부 고발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서리에게 몇 가지 조작된 내부 문건을 건네며 이것만 있으면 재판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리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침착하게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잠시 후 내부 고발자는 미리 준비한 두툼한 돈 봉투를 테이블 위로 슬며시 밀었다. 변호사님, 이건 저희가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부디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뇌물이었다. 은성그룹이 설치한 덫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서리는 그들의 숨겨진 카메라가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어떤 표정이 찍히고 있을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그녀는 돈 봉투를 받지 않고 단호하게 다시 밀어냈다. 의뢰인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정식 계약에 따라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이건 제 원칙입니다. 그러자 의뢰인과 내부 고발자는 당황하며 억지로 그녀의 가방에 돈 봉투를 쑤셔 넣으려 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변호사님, 이게 저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들이 거칠게 행동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멀리서 지켜보던 준호가 소리치며 달려왔고 그의 손에는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동시에 카페의 다른 쪽 구석에 앉아있던 신사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조사관들이었다. 서리가 함정을 직감한 직후 변호사에 대한 불법적인 함정 수사 시도가 의심된다며 미리 협회에 신고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은성그룹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변호사 윤리를 문제 삼을 것이라 예측했고 그 예측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다. 뇌물수수 현장을 덮치려던 은성그룹의 계획은 오히려 그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불법적인 함정을 판 현장으로 뒤바뀌었다. 의뢰인과 내부 고발자 행세를 했던 남자들은 조사관들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한 사설 정보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연기를 했을 뿐이라고 자백했고 그 정보업체의 배후에 은성그룹 법무팀이 있다는 사실이 금세 드러났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은성그룹, 상대 변호사에게 뇌물 함정 파다 발각.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법정 다툼에서 불리해지자 비열한 공작을 꾸민 대기업의 추악한 민낯의 대중들은 분노했다. 박혜진이 애써 쌓아 올렸던 자비로운 피해자라는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녀가 서리를 잡기 위해 던진 그물은 오히려 그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리와 준호는 서로를 마주보며 작게 웃었다. 통쾌한 승리였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조급함은 실수를 낳는 법이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안상철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이제 저 사람을 만날 때가 된 것 같네요. 은성그룹이 스스로 무덤을 판 덕분에
이제 서리는 그들의 심장부를 겨눌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은성그룹이 꾸민 함정의 실패는 역풍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왔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박해진 회장의 자비로운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의 대중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박해진은 더욱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졌다. 그녀는 윤설이의 다음 행보를 막기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신의 주변을 단속하고 감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설이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녀가 감추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이제 모든 조건이 무르익었다. 설이는 마침내 은성그룹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전직 재무팀장 안상철을 만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이준호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안상철은 은성그룹에서 퇴직한 후 동종업계에 재취업하지 못하고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은성그룹이 그의 경력에 꼬리표를 붙여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음이 분명했다. 설이는 변호사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손님의 모습으로 그의 가게를 찾아갔다.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난 한적한 가게 안. 안상철은 지친 얼굴로 텅 빈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한때 거대 재단의 재물을 총괄하던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찌든 중년 남자의 고단한 어깨만이 남아있었다. 설이는 조용히 치킨을 주문하고 그가 일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자신을 밝히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서며 카운터 위에 자신의 명함 한 장을 조용히 올려놓았다. 명함 뒤에는 그녀가 직접 쓴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떠났다. 그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이제 온전히 안상철의 몫으로 남겨졌다. 명함을 발견한 안상철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윤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그는 그녀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박혜진의 섬뜩한 협박이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했다. 그는 두려웠다. 거대한 은성그룹과 맞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과 분노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은성그룹을 위해 젊음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토사구팽이었다. 그는 재단의 비자금 조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 재취업도 하지 못한 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기름 냄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윤설이의 등장은 그에게 위험인 동시에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고뇌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뒤 설이는 그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녀는 다급하게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며 그저 이야기만이라도 들어보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다. 마침내 안상철은 망설임 끝에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공원의 벤치에서 다시 만났다. 설이는 법률적인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한 인간으로서 그의 고통과 두려움에 공감했다. 팀장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지 잘 압니다. 저 또한 그들과 홀로 싸우면서 매일 밤 공포를 느낍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안상철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하지만 안상철 팀장님, 두려워서 진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들의 노예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대중들은 등을 돌렸고 그들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감정에만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만약 그가 증언에 나설 경우 그와 그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장치를 설명해 주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 신청부터 언론 접촉 차단, 그리고 은성그룹이 그에게 가한 부당 해고와 취업 방해에 대한 민사 소송까지. 그녀는 그에게 막연한 용기가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현실적인 안전 장치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리는 그의 양심에 호소했다. 제가 재단 자료를 검토해보니 팀장님께서 재직하실 때마다 보육권 아이들을 위한 개인적인 후원을 꾸준히 하셨더군요. 팀장님은 그런 분입니다. 박혜진 회장이 아이들의 꿈을 담보로 빼돌린 그 더러운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안상철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안상철은 마침내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은성문화재단의 진짜 얼굴, 즉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로서의 역할에 대해 그가 재직하는 동안 퍼스트 건설 같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수천억 원의 자금이 조성되었고 그 돈은 박혜진 일가의 사치품 구매와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었다. 수년간의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만약을 대비해 모든 거래 내역과 증거들을 별도의 USB에 백업하여 보관해 왔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험이었지만 이제는 은성그룹의 심장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USB를 서리에게 건넸다. 서리는 작은 USB를 손에 쥔 채 그 묵직한 무게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용기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담긴 진실의 결정체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안상철의 어깨를 다독이며 약속했다. 팀장님의 용기, 절대로 헛되이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전의 날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하게 빛나고 있었다. 은성그룹이 꾸민 함정의 실패는 역풍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왔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박혜진 회장의 자비로운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의 대중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박혜진은 더욱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졌다. 그녀는 윤서리의 다음 행보를 막기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신의 주변을 단속하고 감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서리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녀가 감추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이제 모든 조건이 무르익었다. 서리는 마침내 은성그룹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전직 재무팀장 안상철을 만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이준호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안상철은 은성그룹에서 퇴직한 후 동종업계에 재취업하지 못하고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은성그룹이 그의 경력에 꼬리표를 붙여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음이 분명했다. 서리는 변호사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손님의 모습으로 그의 가게를 찾아갔다.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난 한적한 가게 안. 안상철은 지친 얼굴로 텅 빈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한때 거대 재단의 재물을 총괄하던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찌든 중년 남자의 고단한 어깨만이 남아있었다. 서리는 조용히 치킨을 주문하고 그가 일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자신을 밝히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서며 카운터 위에 자신의 명함 한 장을 조용히 올려놓았다. 명함 뒤에는 그녀가 직접 쓴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떠났다. 그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이제 온전히 안상철의 몫으로 남겨졌다. 명함을 발견한 안상철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윤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그는 그녀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박혜진의 섬뜩한 협박이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했다. 그는 두려웠다. 거대한 은성그룹과 맞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과 분노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은성그룹을 위해 젊음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토사구팽이었다. 그는 재단의 비자금 조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 재취업도 하지 못한 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기름 냄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윤설이의 등장은 그에게 위험인 동시에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고뇌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뒤 설이는 그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녀는 다급하게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상황을 이해한다며 그저 이야기만이라도 들어보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다. 마침내 안상철은 망설임 끝에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공원의 벤치에서 다시 만났다. 설이는 법률적인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한 인간으로서 그의 고통과 두려움에 공감했다. 팀장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지 잘 압니다. 저 또한 그들과 홀로 싸우면서 매일 밤 공포를 느낍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안상철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하지만 안상철 팀장님, 두려워서 진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들의 노예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대중들은 등을 돌렸고 그들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감정에만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만약 그가 증언에 나설 경우 그와 그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장치를 설명해 주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 신청부터 언론 접촉 차단, 그리고 은성그룹이 그에게 가한 부당 해고와 취업 방해에 대한 민사 소송까지. 그녀는 그에게 막연한 용기가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현실적인 안전장치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설이는 그의 양심에 호소했다. 제가 재단 자료를 검토해보니 팀장님께서 재직하실 때마다 보육권 아이들을 위한 개인적인 후원을 꾸준히 하셨더군요. 팀장님은 그런 분입니다. 박혜진 회장이 아이들의 꿈을 담보로 빼돌린 그 더러운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안상철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안상철은 마침내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은성문화재단의 진짜 얼굴, 즉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로서의 역할에 대해. 그가 재직하는 동안 퍼스트 건설 같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수천억 원의 자금이 조성되었고 그 돈은 박혜진 일가의 사치품 구매와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었다. 수년간의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만약을 대비해 모든 거래 내역과 증거들을
별도의 USB에 백업하여 보관해왔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험이었지만 이제는 은성그룹의 심장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USB를 서리에게 건뷈다. 서리는 작은 USB를 손에 쥔 채 그 묵직한 무게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용기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담긴 진실의 결정체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안상철의 어깨를 다독이며 약속했다. 팀장님의 용기, 절대로 헛되이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전의 날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하게 빛나고 있었다. 낡은 창고에서의 사투가 끝난 직후 윤설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하지 않았다. 피와 흙먼지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준호의 부축을 받으며 공포에 질려 있지만 이제는 완벽한 증인이 된 안상철을 데리고 곧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향했다. 새벽에 푸른 어둠을 뚫고 도착한 그곳에서 그녀는 재계비리 수사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차장검사 강철웅을 지목해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온몸에 격투의 흔적을 지닌 현직 변호사가 거대 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손에 쥔 채 핵심 증인과 함께 나타난 광경은 베테랑 검사들마저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서리는 강철웅 검사 앞에서 밤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은성그룹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USB와 함께 자신과 안상철을 살해하려 했던 청부폭력 사건의 전말까지.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이 아니라 살인 미수가 결부된 흉악 범죄였다.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검찰은 즉시 움직였다. 날이 밝자마자 중앙수사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법원으로부터 은성그룹 본사와 김씨 일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은성그룹의 심장부로 들이닥쳤다.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검찰의 상자가 연이어 건물 밖으로 실려 나오는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제국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 시각 김씨 일가의 한남동 대저택은 아수라장이었다. 박혜진 회장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하며 집안의 기물들을 부수고 있었다. 남편인 김태환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아 담배만 피워댔고 딸 김유라는 울면서 모든 것이 엄마의 잘못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들의 완벽했던 가족이라는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는 추악한 민낯만이 남았다. 당신이 그 계집애를 처음부터 제대로 밟아놓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모든 화살은 결국 가장 약한 존재 김민혁에게로 향했다. 박혜진은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제대로 된 여자를 데려왔으면, 네가 처음부터 그 애를 휘어잡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민혁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기적이고 잔인한 자신의 가족들은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자신을 가장 먼저 방패막이로 내세우려 한다는 것을. 그는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유약한 꼭두각시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 울타리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감옥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검찰의 소환조사가 시작되었다. 김씨 일가는 각자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치밀한 거짓말을 준비했다. 박혜진은 아들 민혁에게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돌리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증언하라는 치밀한 각본까지 쥐어주었다. 그녀는 아들이 언제나처럼 자신의 말에 복종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빗나갔다. 검찰 조사실에 홀로 앉은 민혁은 서리가 제출한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 공포에 질려 무너져 내렸다. 검사는 그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김민혁 씨, 지금 당신의 가족들은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당신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수십 년을 썩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검사의 말은 민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공포와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다는 이기적인 생존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머릿속에 결혼식장에서 자신을 외면하던 서리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자신을 질책하던 어머니의 경멸적인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한 희생양이 되지 않기로 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둑은 무너졌다. 김민혁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안상철의 비밀 장부 내용을 모두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서리조차 알지 못했던 그룹의 또 다른 탈세와 뇌물 공여, 심지어 과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아버지가 저질렀던 불법적인 행위들까지 모두 폭로했다. 그의 배신은 검찰에게 은성그룹을 단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민혁의 자백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렸다. 검찰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박해진 회장과 김태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들이 부모를 배신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은성그룹의 도덕성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거대 제국은 그렇게 가장 믿었던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윤서리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이준호와 함께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끌려 들어가는 박혜진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우아함이나 교양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도끼만이 가득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해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듯한 고요하고 서늘한 표정만이 감돌고 있었다. 제국은 무너졌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이름으로 내려질 마지막 심판뿐이었다. 은성그룹 일가에 대한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첫날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법정 안.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김씨 일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패배감에 휩싸인 얼굴로 굳어 있었다. 박혜진은 여전히 도끼 서린 눈으로 허공을 노려봤고 김민혁은 증인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마주 앉은 가족들의 시선을 피했다. 이 재판에서 윤서리는 단순한 피해자나 증인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혼 소송의 원고이자 살인 미수 사건의 피해자였으며 동시에 은성문화재단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학생들과 보육권 아이들을 대리하는 특별 대리인 변호사로서 검사석 한쪽에 당당히 자리했다. 그녀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거대한 사회학을 단죄하는 공적 심판의 창끝에 서 있었다. 재판은 검찰 측의 일방적인 공세로 진행되었다. 강철웅 검사는
안상철의 비밀 장부를 시작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만 건의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은성그룹의 범죄 사실을 하나씩 입증해 나갔다.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창고에서 검거된 청부 폭력배들이 증인으로 섰고, 윤서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사설 정보업체 직원도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고발하는 비극적인 장면, 바로 김민혁의 증언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명을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족들의 모든 범죄를 상세하게 증언했다. 박혜진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했는지, 김태환 회장이 로비를 위해 누구에게 돈을 건넸는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비수가 되어 피고인석에 앉은 가족들의 심장에 꽂혔다. 박혜진은 아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당할 뿐이었다. 마침내 윤서리가 증인석에 설 차례가 되었다. 은성그룹 측 변호인단은 그녀를 복수심에 불타는 불안정한 정신의 소유자로 몰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녀를 공격했다. 그들은 결혼식 당일의 폭력 사건을 거론하며 그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증인은 평소에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 아닙니까? 결혼식장에서 보인 폭력적인 행동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공격은 산처럼 고요하고 강물처럼 유연한 서리의 논리 앞에서 힘없이 부서졌다. 그녀는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변호사로서 단련된 냉철한 언어로 모든 질문에 반박했다. 저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 방위를 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결혼식 당일 피고인들이 제 부모님께 가했던 모욕적인 언행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변호인단의 질문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자신이 겪었던 정신적 학대와 은성그룹의 비열한 음모들을 조목조목 폭로하는 기회로 삼았다. 뇌물 함정 사건에 대한 변호사 협회의 공식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날 밤의 끔찍했던 기억까지. 그녀의 증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모든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들로 완벽하게 뒷받침되었다. 증언의 마지막, 검사는 그녀에게 최종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 그 순간 서리는 피해자 윤서리가 아닌 변호사 윤서리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스크린에 은성문화재단의 후원을 받다가 중단된 보육권 아이들의 사진과 장학금이 끊겨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학생들의 편지를 띄웠다. 피고인들이 빼돌린 수천억 원의 돈은 그저 장부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이 잃어버린 꿈이자 빼앗겨버린 미래였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울렸다. 피고인들은 가장 약한 아이들의 희망을 훔쳐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병들게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법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가장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시길 간청합니다. 그녀의 최종 진술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방청석에서는 흐느낌이 터져 나왔고 배심원들은 굳은 얼굴로 피고인석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박혜진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리를 향해 광기 어린 욕설을 퍼부었다. 저 죽일 년 네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녀의 추악한 발악은 오히려 서리의 모든 증언이 진실임을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주는 희대의 코미디가 되어버렸다. 검찰의 모든 논고가 끝났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 아무런 변론도 하지 못했다. 판결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리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자신의 변호사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인생을 걸고 진실을 외쳤고 마침내 승리했다. 법정의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 땀과 상처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다. 한 달 뒤, 대한민국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은성그룹 일가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빈틈없이 가득 찼고 판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역사가 되어 기록되고 있었다. 판결은 엄중하고 단호했다. 주범인 박혜진 회장은 살인 미수교사 및 수천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이성을 잃고 법정에서 발악하다가 경위들에게 끌려나갔다. 남편 김태환 회장 또한 정관계 로비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철없는 딸 김유라도 명예훼손과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배신하고 수사에 협조한 김민혁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정상 참작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방청석을 한번 둘러본 뒤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의 심판은 끝났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거대 재벌 가문은 한순간에 범죄자 집단으로 전락하여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언론은 정의의 승리라며 대서특필했고 대중들은 거하게 몰락에 환호했다. 은성그룹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개혁의 길을 걷게 되었다. 윤설이와 김민혁의 이혼 또한 최종적으로 성립되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녀를 올가매던 모든 족쇄가 완벽하게 풀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설이는 오랜만에 부모님이 다시 문을 연 작은 식당을 찾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긴 딸을 자랑스러워했다. 그 자리에는 이준호 변호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안상철 씨도 함께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진실이라는 깃발 아래 함께 싸우며 그 어떤 혈연보다도 끈끈한 유대감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윤설이라는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불굴의 정의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수많은 대형 로펌에서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그녀가 가고자 하는 길은 더 이상 부와 명예를 위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정의라는 가치를 이제는 자신과 같이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았던 사무실을 떠나 법원 근처에 크지 않지만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건물에 새로운 사무실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간판을 내걸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이름 대신 그녀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상징하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법무법인 정의 정의, The Justice Law Firm. 이준호는 당연하게도 정의의 1호 변호사가 되었다. 그의 열정과 성실함은 설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은성그룹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은 안상철은 회계사의 길로 돌아가는 대신 정의의 재무 고문을 맡아 그들의 살림을 책임지기로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의 복수를 위한 팀이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대가 되기 위한 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정의의 첫 번째 의뢰인은 거대 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공장의 노동자들이었다. 변호사 수임료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들의 손을 대한민국 그 어떤 로펌도 잡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설이는 망설임 없이 그들의 변호를 맡았다.
그것은 또 다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시작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려 본 경험이 있었으니까. 어느 날 이른 아침, 서리는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거대한 빌딩 숲 위로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분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평온함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고요하고 단단한 결의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을 지배했던 두 개의 세계, 즉 치열한 승부의 링과 냉철한 논리의 법정은 사실 서로 다른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두 곳 모두 불의에 맞서 싸우고 약자를 보호하며 자신만의 정의를 증명해야 하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찢겨진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법복을,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낡은 법전을 손에 쥔 세상이라는 거대한 링 위에 선 영원한 챔피언이었다. 서리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몸을 돌려 새로운 의뢰인들의 서류가 놓인 자신의 책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마치 그녀가 걸어갈 정의의 길이 그처럼 밝고 희망찰 것이라고 약속해주는 듯했다. 그렇게 한 여자의 장엄했던 전쟁은 끝이 났고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